안녕하세요. 천안 두정중학교 2학년 학생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같이 지난 시간에 이어서 교과서 정리를 한 거에 대해서 이제 학습지를 이어서 정리를 하는 시간인데요. 아마 여러분들한테 선생님이 학습지를 전부 다 복사해서 나눠줬기 때문에 지금 집에서 온라인 수업을 듣는 동안 이렇게 인쇄된 학습지를 다 가지고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 없는 사람들은 선생님이 교과서 강의와 그리고 이번 학습지 정리 강의에서 PDF 파일로 계속해서 업로드를 해주고 있으니까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친구에게 부탁을 하거나 집에 있는 프린터 또는 주변에서 프린터를 할 수 있는 걸로 인쇄를 해가지고 학습지를 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최초에 인쇄해준 거 외에 여러분들이 따로 학습지를 인쇄를 해도 나중에 수행평가 점수에는 선생님이 감점 요인으로 하지 않을 테니까 학습지가 없는 사람들은 꼭 선생님 파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10월 9일 날이 한글날이었기 때문에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또 연휴를 보내고 왔을 거예요. 또 진도가 늦는 학생들은 아마 이제 10월 둘째 주가 아니라 이제 셋째 주까지 이어서 지금 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들도 많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 자, 오늘 배울 내용들에 대해서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지난 시간 교과서를 통해서 정리했었던 건설 구조물의 생산 과정과 수원화성의 건축의 우수한 특수성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지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특히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있는 수원화성에 사용된 건설 장비에서 도르래 원리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유튜브 영상을 추가적으로 링크를 했기 때문에 그 도르래 원리 영상을 여러분들이 좀 자세히 한번 살펴보고 이해를 좀 정확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학습지를 통해서 한 번 더 보겠지만 여러분들이 그래도 추가적으로 그 내용들을 좀 잘 살펴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지금 선생님이 준 프린트는 양면으로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 필기를 할 때 편하게 하라고 선생님이 일부러 이번엔 양면으로 준비를 했거든. 근데 공부를 좀 다시 해보고 여러분들이 그 안에 내용들을 너무 많이 쓰느라 종이가 혹시나 좀 튼튼하지 못해서 불안한 학생들은 선생님한테 개인적으로 학교에 오는 날에 찾아오게 되면 선생님이 이렇게 흰 종이에 단면으로 프린트를 해줄 테니까 언제든지 편하게 학생부 교무실로 찾아오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한번 또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선생님 소리가 좀 잘 녹화가 될 수 있게 선생님이 이어폰을 끼고 인사를 하게 된 점 또 여러분들 양해 바라고요. 소리가 세거나 선생님 소리가 너무 디테일해가지고 또는 너무 커서 불편한 학생들이 있다면 볼륨 조절을 잘 하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앵글 얘들아 바꿀게. 잠깐만요. 자,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화면 잘 보이나요? 어, 잠깐만 수평으로 맞추고 이거 좀 더 와야 되는 거. 그래서 좀 더 확대. 오케이. 자, 이 정도 하면은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따가 가로로 하는 종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유튜브 영상 때문에 선생님이 가로로 촬영하는데 세로로 하게 되면 중간에 오히려 여러분들 화면이 반전돼서 헷갈리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찍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번 시간 준비할 거는 검정색 펜만 또는 빨간색 펜만 여러분들이 잘 하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가보죠.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 학습지 정리인데요. 그 내용은 건설기술과 창조의 건설 구조물의 생산 과정. 교과서로는 페이지 230페이지의 내용부터 바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교과서 230페이지를 여러분들이 같이 펴면서 선생님하고 이 230페이지에 비어있는 내용과 같이 보면은 얘는 좀 좋을 것 같아요. 금방금방 채울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여러분들 화면엔 보이지 않지만 그 교과서를 이 위쪽에 두고서 참고를 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필기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용을 채울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 교과서에 전부 다 나와 있거든. 선생님 그리고 교과서 필기를 할 때 실제 형광펜을 칠하면서 알려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쉽게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가보죠. 첫 번째, 건설 구조물의 생산 과정.
자, 건설 구조물이 완공되기 위해서는 계획 설계 시공의 과정을 거치며 이러한 과정이 효율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건설 관리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계가 계획과 설계 시공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첫 번째인 1번 건설 계획부터 살펴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번 건설 계획인데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공부할 때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은 여기 계획에다가 1번이라고 써볼게. 그 다음 설계는 2번, 시공은 3번인데 사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시공과 관리의 과정을 거치죠. 그래서 세 번째 단계는 시공과 관리라고 여러분들이 알아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1번 건설계획. 자, 건설계획 개념 적어봅시다. 건설계획은 건물을 만들기 위해 건물을 만들기 위해 여러 가지 조건과 정보를 파악하고 분석하는 과정. 자, 다시 불러드리겠습니다. 건설 계획이란 건물을 만들기 위해 여러 가지 조건과 정보를 파악하고 분석하는 과정. 야, 이거 펜이 0.7mm라서 너무 두꺼운 것 같아. 선생님이 얇은 걸로 교체하겠습니다. 자, 건설 계획은 건물을 만들기 위해 여러 가지 조건과 정보를 파악하고 분석하는 과정이 건설 계획입니다. 자, 그중에 첫 번째 계획이 바로 평면 계획인데, 자, 평면 계획은 행동 양식과 뭐를 고려하냐 적겠습니다. 동선을 고려합니다. 동선. 선생님, 동선이 뭐예요? 자, 동선 밑에 나와 있습니다. 움직이는 경로를 선으로 표현한 것이 동선입니다. 자, 평면 계획은 우리가 건물 내부에서 안방의 위치는 어디에 둘 것인지 부엌이나 그런 위치 등들 미리 살펴보는 그런 고민하는 시간이고요. 두 번째, 평면 계획 다음에는 배치 계획입니다. 배치 계획. 자, 배치 계획은 일조나 풍향, 사생활 보호, 그리고 건폐율과 용적률 등을 고려한다고 나와 있는데, 자, 건폐율과 용적률. 자, 건폐율과 용적률이란 말을 여러분들이 조금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건폐율과 용적률. 좀 잘 살펴보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자, 한번 보죠. 건폐율과 용적률. 자, 건폐율. 먼저 이 개념부터 여러분들은 적고 밑에 있는 그림을 통해서 선생님이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1번 건폐율. 자, 건폐율의 뜻은 뭐냐면 대지 면적에 대한 바닥 면적의 비율. 대지 면적에 대한 바닥 면적의 비율. 자, 얘들아, 이 말 뜻이 뭐냐면 우리가 건물을 짓기 위해선 땅이 필요하지. 이 땅이 대지 면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자, 아래 나와 있는 그림을 통해서 예를 들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에 밑에 이 넓은 부분 있지, 얘들아. 100이라고 써져 있는 숫자. 100이라고 써져 있는 부분이 뭐냐면 땅이야. 이 땅에다가 우리는 건물을 지을 거야. 이 옆에 있는 네모난 정육면체가 아닌 직육면체가 바로 건물인 거고, 여기 옆에 나와 있는 것도 네모난 3D 형태의 모양이 바로 건물이고, 밑에 있는 이 100%라고 하는 것이 이 부분. 자, 이 부분이 땅인 겁니다. 자, 건폐율은 말 자체가 뭐냐면 이 건물의 바닥 면적 있잖아. 이 건물의 딱 밑바닥. 이 건물의 밑바닥. 전체 면적을 100이라고 했을 때, 전체의 땅을 100이라고 했을 때, 이 건물의 바닥 면적이 몇 퍼센트나 되는지를 우리는 건폐율이라고 해요. 그럼 얘들아, 건폐율은 대체 왜 중요할까? 왜냐면 허가된 땅보다 건물을 넘쳐서 지을 수가 없잖아. 건축법상 그렇게 지을 수가 없겠죠. 그리고 땅이 아닌 공간에다 건물을 올릴 수는 없겠지. 그렇기 때문에 건폐율은 100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건폐율은 100을 넘을 수 없다. 100%를 넘을 수 없어요. 건폐율은 100% 넘을 수 없습니다. 왜? 건물은 당연히 땅보다 좁거나 최대가 땅과 같을 거니까. 이해가 되지? 건물의 바닥이잖아.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러면 여기 첫 번째 선생님이 건폐율까지 설명했습니다, 일단.
건폐율 얘들아 적어놓고. 이 밑에 있는 두 개의 그림이 건폐율이고. 자, 그 다음에 아까 건폐율과 용적률 등을 고려한다고 했죠. 배치를 할 때. 자, 용적률 뜻 적어봅시다. 용적률 뜻은 대지 면적에 대한, 똑같아요. 대지 면적에 대한, 여기서 얘기하는 대지 면적이 바로 땅이라고 했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각 층의 총 바닥 면적의 비율. 총 바닥 면적의 비율. 불러드리겠습니다. 용적률이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각 층의 총 바닥 면적의 비율. 지금 말로 적었을 땐 조금 얘들 헷갈릴 수 있는데 밑에 있는 그림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100%라고 안 하고 100평이라고 해보자. 그냥 말하기 편하게 얘들아. 100평이라고. 왜냐면 100%나 100평이랑 그냥 같은 정도의 숫자라고 비교를 하는 거니까 어차피. 자, 아래 나와 있는 그림에 보면 땅의 면적이 이 부분이기 때문에 이 땅의 면적이 만약에 100평이야. 땅의 면적이 100평인데 이 건물은 2층짜리 건물이고 옆에는 4층짜리 건물이고 그 바로 옆에는 6층짜리 건물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2층짜리 건물을 지었어요. 2층짜리 건물 지었는데 이 2층짜리의 바닥 면적이 1층이 50평, 2층이 50평이야. 그러면 이 현재 건축물의 각 층의 총 바닥 면적은 몇 평이야? 총. 건물의 바닥 총 면적 몇 평이야? 50평과 50평이야. 그럼 어떻게 되죠? 그렇죠. 얘는 총 바닥 면적은 건물의 총. 왜냐면 이 건물 자체는 얘가 1층일 수도 있고 2층일 수도 3층일 수도 있어. 하지만 건폐율은 뭐를 따지는 거야? 순수 바닥만 따지는 거야. 맨 밑바닥. 맨 밑바닥 면적 한 개만 따지는 거야, 건폐율은. 근데 용적률은 어떻게 돼? 각 층에 있는 바닥을 모두 다 따져주는 거야. 그럼 이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요? 원래 건폐율을 따지면 이 건물 자체는 50%짜리 건폐율을 가진 건물인데 용적률은 몇 프로입니까? 그렇죠. 100%가 되는 거야. 왜냐? 바닥 면적을 전부 합치면 100평이니까. 그럼 100%가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 옆에 있는 그림 한번 봅시다. 자, 이거 보면 바닥 면적은 똑같이 100평이야. 근데 4층짜리가 됐어. 그러면 50평 곱하기 4개. 바닥이 4개잖아. 4층이니까. 그럼 50평 곱하기 4개면 총 평수가 몇 평이야? 200평이 되는 거야. 그러면 용적률이 어떻게 됩니다? 200%가 되는 거야. 200%. 얘는 용적률 100%, 얘는 200%. 그럼 당연히 옆에 있는 6층 건물짜리. 얘는 용적률이 몇 프로겠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얘기한 게 맞습니다. 300%예요. 300%. 이해가 되지, 얘들아. 어떤 말이냐면 건물의 높이가 높으면 높을수록 용적률이 높아야 낮아요. 건물이 높으면 높을수록 용적률이 높아 낮아. 용적률이 높은 거예요. 건물이 높으면 바닥이 많겠지. 층수가 많으니까. 그러면 총 바닥 면적이 늘어나잖아. 근데 이런 경우가 있겠지? 건폐율은 같아. 이 세 개의 건물은 모두 다 건폐율은 같아요. 왜? 맨 밑바닥은 결국 50평으로 동일하니까. 건폐율은 동일한 건물인데 용적률은 다를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에 요즘에 나오고 있는 아파트나 요즘에 나오고 있는 빌딩들은 모두 용적률이 높은 건물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음. 자, 그래서 옆에 지금 바로 옆에 있는 그림을 보면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이는데, 자, 여기는 이 빨간색 글씨가 여러분들한테 검정색 글씨죠. 이 글씨가 용적률이 높은 건물이라고 써져 있는 거야. 용적률이 높은 건물이라고 써져 있는 거고, 그리고 그 바로 아래쪽에는 용적률이 낮은 건물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용적률이 낮은 건물이라고 써져 있는 거야. 그래서 용적률이 높은 건물은 건물의 층 자체가 높은 건물. 용적률이 낮은 건물은 건물 층 자체가 낮은 건물. 그래서 용적률과 건물의 높이는 비례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용적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배치 계획은 건물을 배치할 때 이 땅에다가 어느 정도 크기의 건물을 지을지, 그리고 건물의 높이는 어느 정도로 맞출지를 미리 생각해 주는 게 바로 건폐율과 용적률이 되겠고, 자, 이제 바로 세 번째 넘어가죠. 배치 계획 봤으니까. 자, 세 번째 적겠습니다. 환경 계획. 자, 환경 계획.
자, 환경계획은 빈칸에 적죠. 쾌적한 생활을 위한 친환경 요소를 고려해서 주변 환경과의 어울림을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 교통계획. 네 번째는 교통계획.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얼마만큼 사냐에 따라서 자동차가 다닐 수 있는 그런 도로의 차선을 미리 생각해주면 안전함과 편리함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겠죠. 자, 다섯 번째, 조형계획입니다. 자, 조형계획. 조형계획. 그 주변 환경과의 형태나 색채, 질감 등 조형 원리를 이용해서 그 건물 자체에 대한 아름다움을 확보하는 거예요. 신미성이라는 것을 확보를 하는 겁니다. 네, 마지막 여섯 번째, 구조계획. 안전성, 시공성, 내구성 등을 고려해서 건설 재료와 구조를 결정하는 구조 계획까지 총 6단계의 건설 계획이 있습니다. 자, 다음 장 넘어가죠. 여러분들 뒷면으로 바로 넘기시면 되겠습니다. 자, 뒷면. 자, 뒷장에 보면 건설 구조물의 생산 과정 두 번째라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아까 얘기했었던 1번에서 건설 계획 다음에 건설 설계 단계로 넘어가잖아. 그래서 건설 설계 단계 2번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건설 설계에 대한 개념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적어보죠. 건설 설계란 계획한 내용을 바탕으로, 자, 같이 적죠. 계획한 내용을 바탕으로. 네, 쌤이 원래 이렇게 좀 삐뚤어지게 해서 글씨를 쓰는 스타일이거든. 근데 이렇게 반듯하게 쓰려니까 글씨가 잘 안 써집니다. 계획한 내용을 바탕으로 구조물의 형태를, 구조물의 형태를 도면에 표현하는 단계, 도면에 표현하는 단계. 자, 다시 불러줄게. 계획한 내용을 바탕으로 구조물의 형태를 도면에 표현하는 단계가 건설 설계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설계도를 작성하는 단계죠. 설계도. 설계도를 작성하는 단계야. 자, 그래서 계획 설계. 계획 설계는 여러분들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대충 우리가 이거 뭐 한다 그랬어? 그림 그 영어로 그냥 대충 이렇게 그리는 거. 우리는 이, 이 책에다 써. 그래서 우리 뭐 미술 같은 거 할 때 이거 가져오라 하자. 네 글자짜리. 그것도 스케치북이죠. 자, 그래서 스케치나 모형으로 표현하는 것이 계획 설계입니다. 자, 두 번째, 기본 설계. 도면을 작성하는 단계. 도면을 작성하는 단계. 자, 도면을 작성하는 단계. 사실 기본 설계부터가 이제 본격적인 어떤 공사에 대해서 필요한 것들을 수집하고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작성되는 단계죠. 그래서 도면의 종류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도면의 종류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첫 번째에다가는 여기 여러분들 하나하나 이제 크게 좀 써주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첫 번째 쓰죠. 첫 번째 평면도입니다. 첫 번째 평면도. 이렇게 쌤 이렇게 써주고 잘 안 보이니까 형광펜으로 좀 체크를 해줄게. 평면도. 자, 첫 번째는 평면도인데 이 도면의 종류들 여기 별표 쳐져 있죠?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평면도인데 건물을 어디서 확인하는 거냐? 위에서 평면으로 자른 거예요. 건물을 평면으로. 여기서 평면으로까지만 써줄게. 건물을 평면으로 잘라서 위에서 바라본 거. 그러니까 내가 바라보이는 위치가 여기 지금 여러분들 쌤 그림 보고 있는 그대로 위에서 바라보는 모습이 평면도입니다. 건물을 이렇게 잘라낸 거지. 그래서 평면으로 잘라낸 거, 수직으로 자른 거, 평면으로 자른 거. 그래서 평면으로 잘라서 위에서 바라봤습니다. 뭘 알 수 있냐? 공간, 면적, 출입구, 창의 위치를 알 수가 있는 게 바로 평면도죠. 그래서 내부의 모습을 볼 수 있다고 선생님들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단면도죠. 두 번째, 단면도. 자, 두 번째는 단면도 보겠습니다. 자, 건물을 어떻게 잘라? 수직으로 잘랐습니다. 건물을 수직으로 잘랐어요. 건물을 수직으로 잘라서 이렇게 자르는 거야. 옆에서 수직으로 잘라내서 이 옆쪽에서 바라본 거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얘는 건물의 높이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없는데 얘는 건물의 높이가 보이죠. 그래서 공간의 높이나 층의 높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각 층의 높이 등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평면도와 단면도는 그 안쪽이 좀 보이는 설계도라고 얘기를 했었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세 번째는 건물을 그냥 위에서 바라본 거야. 그냥 바라보고 건물이 배치되고 있는 모습을 알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배치도입니다. 세 번째, 배치도라고 적어주고. 자, 배치도는 뭐라고 쓰냐? 적으세요. 건물을 자르지 않고 위에서, 건물을 자르지 않고 위에서 바라본 겁니다. 그냥 자르지 않고 그대로 본 거야. 그래서 건물을 자르지 않고 위에서 바라보게 되면 건물의 모양이나 통로, 그리고 입구 등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건물의 모양이나 이 모양 어떻게 생긴지, 그리고 통로는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입구가 어떻게 되는지, 그 배치를 전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는 거지. 자, 그다음 네 번째는 인면도입니다. 인면도. 자, 네 번째는 인면도인데, 자, 인면도는 외부에서 사방으로 바라본 모양이야. 밖에서 바라봤기 때문에 창문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 벽돌은 무슨 색을 사용하는지, 건물에는 색상이 어떻게 들어가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창문의 모양, 벽면 재료 등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설계 단계에서 작성하는 도면 네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같이 한번 살펴봤었고, 이제 기본 설계를 지나서 실시 설계 세 번째 단계로 가겠습니다. 실시 설계는 사실 빈칸인데 쌤이 이미 써놨네. 그래서 실시 설계. 실시 설계는 말 그대로 실시이기 때문에 실제 시공에 필요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단계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지금 창문의 틀이나 지금 높이나 엄청 세세하게 글씨가 안 보일 만큼 상세하게 적어져 있지. 그래서 상세도라는 도면에 들어가고, 재료표. 재료에는 어떤 재료들을 조합을 하는지에 대한 내용도 나와 있고, 어감이 다소 세지만 시방서라고 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담는 문서도 하나 쓴다고 했었죠. 그래서 시방서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적겠습니다. 자, 시방서 같이 한번 적어봅시다. 시방서는 도면으로 설명할 수 없는 도면으로 설명할 수 없는 다시 도면으로 설명할 수 없는 재료의 질, 규격, 시공 방법 등을 적은 문서입니다. 자, 다시 도면으로 설명할 수 없는 재료의 질, 규격, 시공 방법 등을 적은 문서. 도면으로 설명할 수 없는 재료의 질, 규격, 시공 방법 등을 적은 문서가 시방서입니다. 자, 교과서 페이지 231페이지의 오른쪽 위에 나와 있어요. 도면으로 설명할 수 없는 재료의 질, 규격, 시공 방법 등을 적은 문서가 시방서입니다. 자, 이제 교과서 231페이지에 대한 학습지 두 번째 장까지 갔고, 이제 세 번째 장, 새로운 학습지로 얘들아 갑시다. 자,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세 번째 장 학습지로 오면, 이제 건설 구조물의 생산 과정 중에서 마지막 단계인 건설 시공과 건설 관리에 대한 단계가 나오는데, 선생님은 건설 관리에 대해서는 그냥 그 내용만 한 개 한 개만 적어놨고, 시공을 조금 더 중요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다루고자 합니다. 그래서 건설 시공에 대해서 교과서 232페이지를 통해서 살펴보죠. 여러분도 교과서 232페이지를 준비를 해주세요. 자, 건설 시공. 우리가 건축물 짓는 이 맨 마지막 시공과 관리 단계에서의 건설 시공의 뜻은 적죠. 설계 도면에 따라, 설계 도면에 따라 아마 실제 한다고 할 거야. 그렇죠. 실제 건설 구조물을, 실제 건설 구조물을 생산하는 과정. 자, 건설 시공 단계는 뭐야? 설계 도면에 따라 실제 건설 구조물을 생산하는 과정이 건설 시공 과정입니다. 그래서 건설 시공의 단계가 총 8단계가 있지. 1, 2, 3, 4, 5, 6, 7, 8. 그래서 이 8단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번, 착공 준비. 자, 공사를 하기 전에 미리 높이는 어떻게 됐는지, 그 땅이 튼튼하는지 미리 조사를 하는 단계가 착공 준비 단계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주변 환경과 현장 상황을 파악을 하고 집안 안전성을 분석해요. 집안 안전성. 집안 안전성.
자, 지반 안전성. 자, 선생님이 이거 얘기 뭐라 그랬어? 흙이 단단한지, 돌만 많진 않은지, 또는 너무 약한 흙이 있진 않은지에 대해서 집안이 안전한지 확인을 해야 싱크홀과 같이 위험한 상황을 미리 방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거기들을 좀 봐놔야 미리미리 준비를 할 거 아니야. 필요한 것들을. 그 다음 2번 가설공사입니다. 2번 가설공사. 우리가 임시로 지어놓는, 그래서 임시시설을 설치하는 거야. 그래서 필요한 어떤 울타리라든지 사람들이 거기서 식사를 할 수 있는 식당이라든지 여러 가지 등을 미리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임시시설이 어떻게 생겼냐면, 자, 어디로 오냐? 빨간 펜으로 선생님 체크는 할 텐데 여러분들 체크 안 해도 돼. 자, 어디 쪽으로 바로 오냐? 바로 여기. 맨 아래 칸으로 한번 오겠어요. 맨 마지막 칸으로. 맨 마지막 칸에. 자, 뭐를 설치해? 울타리나 받침대, 그리고 비계라는 걸 설치를 하는 거 있는데, 삼겹살 비계가 아니야, 얘들아. 여기서 얘기하는 비계는 영어로 적겠습니다. 자, 지금 영어 시간 아니지만,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영어를 통해서 설명하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비계라는 어떤 한자 용어보다 영어가 조금 더 여러분들한테 와닿을 수 있습니다. 자, 비계. 영어로 적어. scaffolding. 자, scaffolding. 자, 영어 불러줄게. scaffolding 쓰겠습니다. scaffolding, scaffolding. 자, scaffolding. 자, 비계라고 일단 scaffolding이라고 쓰고 이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자, 건물을 지금 짓고 있는데 사람들이 옆에 있는 사다리를 통해서 지금 이동을 하고 작업할 수 있는 발판들과 건물을 짓기 위해서 지금 이게 건물은 어디 있는 거야? 이 옆에 있는 거야, 얘들아. 건물을 지금 여기서 지어지고 있는 거야. 이게 건물이야, 실제. 근데 사람들이 이쪽 옆쪽으로 다니면서 지금 이 건물의 외벽도 색칠도 하고 여기다가 이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는, 완전히 이거는 건물은 아니잖아. 이거 건물 아니에요. 이게 건물 아닌데 건물을 짓기 위해서 우리가 사람이 다닐 수 있는 여러 가지 받침대 등을 우리는 비계라고 합니다. 근데 이 비계가 영어로 스캐폴딩이라고 썼잖아. 스캐폴드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받침대, 우리가 받치다, 나아가다, 스캐폴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비계라는 말에 대해서 실제 설명 쓰겠습니다. 높은 곳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높은 곳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임시 가설물. 자, 다시 높은 곳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임시 가설물을 비계라고 합니다. 높은 곳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임시 가설물, 영어로는 scaffolding이라고 얘기했었죠. 비계입니다. 그래서 비계를 설치해가지고 이런 가설공사의 단계에서 우리가 건물 옆쪽에, 여기 지금 보면 건물 옆에 받침대들 많지? 이런 받침대를 통해서 건물 옆에서 우리가 위로 쭉 올라가면서 지을 수 있게 도와주는 것들, 이런 걸 비계라고 하고, 굉장히 중요한 이런 가설공사의 단계가 뭐 매우 중요하겠죠. 다음 세 번째 단계 토공사입니다. 자, 토공사는 우리가 흙이 모자르면 직접 흙을 쌓고, 흙이 너무 많아. 그럼 흙을 직접 파내고, 그래서 두 가지 단계만 알면 돼요. 흙 파기와 흙 쌓기. 흙 파기, 흙 쌓기. 흙 파기와 흙 쌓기, 이 두 가지만 여러분들이 알면 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기초공사. 자, 토공사 흙을 다졌어. 그 다음에 이제 기초를 탄탄하게 우리가 거기다가 튼튼한 어떤 받침대, 뭐 철골을 통해서 튼튼하게 받쳐주기도 하고 그 밑에다 나무 발판을 놓기도 하는 그런 어떤 발판을 마련해 주는 것이 기초공사 단계고, 이제 다섯 번째 단계는 사람의 살을 붙이기 전에 우리 몸에 있는 뼈를 만드는 작업인 뼈 골자를 써서 골조공사를 한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골조공사인데, 건물의 벽체나 기둥이나 볼을 제작을 미리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의 뼈대가 완성되면 그 안에 있는 내장기관에 해당하는 냉난방이나 급배수, 전기 설비 등을 해주는 바로 설비공사가 있죠. 설비공사.
여섯 번째 단계는 설비 공사입니다. 그래서 냉난방이나 급배수, 전기 설비 등을 이 단계에서 도와주는 거고, 일곱 번째 단계. 자, 이제 뼈대도 만들었고 그 안에 내장 기관도 해서 건물의 어떤 형태 자체를 미리 만들어 놨어. 그럼 그때부터는 우리가 이제 지붕도 만들게 되고 물이 새지 않게 방수 공사도 하고 내 외벽에 색칠도 하고 치장도 하고 벽면을 전체적으로 완성해 주는 단계의 마감 공사입니다. 마감 공사. 이제 막아줘야지. 그래서 마감 공사. 그다음 여덟 번째 완공. 뭐 이제 공사가 끝난 거죠. 그래서 1단계부터 8단계까지 건설 시공의 단계 총 8단계였고 이제 건설 시공과 관리라는 우리 건설 구조물 생산 과정 맨 마지막 관리 단계에서는 총 6가지의 관리 단계에 대해서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고 이 외에도 기계 관리나 자재 관리, 노무 관리가 있다고까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건설 관리의 종류에 대해서 적어보죠. 첫 번째, 공정 관리. 여기서 얘기하는 얘들아 공정관리가 공정하게 투표해 이런 내용이야? 아니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공정은 공사 일정을 의미합니다. 공사 일정. 자, 두 번째 환경관리. 그다음 세 번째는 품질 관리입니다. 품질 관리. 공사를 하는데 좋은 재료를 사용하라는지 재료를 몰래 안 좋은 걸 사용하고 그 남아있는 돈으로 비리를 하지 않는지 품질을 미리 관리를 해줘야 되고 이 건설 관리를 해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감리자입니다. 감독하는 사람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안전관리고요. 다섯 번째는 원가관리. 여섯 번째는 사후관리. 끝나고 나서 그 다음 관리까지 해주는 사후관리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봤었고, 자, 이제 여기까지 오면 여러분들이 교과서 페이지 233페이지까지 본 거고, 이제 교과서 234페이지에 해당하는 수원화성의 계획적인 축조 이야기 마지막 장을 보고 이번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맨 마지막 단계. 자, 이제 가로로 된 학습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가로로 됐기 때문에 조금만 더 확대할게. 이제는 좀 확대해서 보여줘도 될 것 같아요. 그동안 보느라 엄청 힘들었지? 미안합니다. 내 선생님도 어쩔 수가 없어. 이거 가로로 촬영을 해야 돼, 얘들아. 아, 그리고 지금 선생님이 이, 뭐지? 삼각대 비슷한 걸로 여러분들 확대를 해서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내가 액션캠 있으면 머리 달고 하겠는데, 얘들아. 그렇게까지는 미안합니다. 내가 못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장. 그 수평이 안 맞아도 좀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제 마지막 수원화성의 계획적인 축조 이야기. 물 한 모금 할게. 자, 이제 수원화성의 계획적인 축조 이야기 교과서 페이지 234페이지가 나와 있습니다. 자, 교과서 234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수원화성에 쓰인 건설 장비 대표적인 거 세 가지 있죠. 대표적인 세 가지. 지금 당연히 알고 있다시피 가장 유명한 거. 자, 첫 번째 뭐 들어갑니까, 얘들아? 송중기야? 거중기죠. 미안합니다. 자, 거중기. 자, 거중기는 뭐냐? 도르래의 원리를 이용하여 무거운 짐을 들어 올리는 장치입니다. 자, 그래서 도르래의 원리. 도르래의 원리를 이용하여 무거운 짐을 들어 올리는 장치인데, 도르래의 원리는 선생님이 지금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이 강의에 유튜브 영상을 한 가지 추가로 링크를 걸었죠. 그래서 그 링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도르래의 원리에 대해서 아마 공부를 하고 넘어왔을 거예요. 그 내용을 선생님이 이 원리로서 적어 놓은 거야. 그래서 이 원리를 정리해 놓은 거니까 여러분들 학습지를 한 번 더 보고 정리를 해본다면 조금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고 나중에 공부할 때도 이 내용을 통해서 공부를 한다면 혹여 시험 문제에 출제되더라도 여러분들이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르래의 원리, 자 적겠습니다. 힘의 방향을 바꿔주거나, 자 힘의 방향을 바꿔주거나, 힘의 크기를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 기구. 힘의 크기를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 기구. 여기서 얘기하는 힘의 크기는 뭐야? 작용자. 그러니까 내가 힘을 주는 사람이 작용자라고 하면 내 힘이 적게 들어갈 수 있게 도와주는 기구가 바로 도르래입니다. 그 중에 고정 도르래와 움직 도르래라는 두 가지의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인 고정 도르래는 힘의 크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그럼 어디에 영향을 미쳐? 방향에 영향을 미쳐, 방향. 내가 아래로 잡아당기는 힘이 편해. 또는 위로 잡아당기는 힘이 편해. 그럼 내가 편한 힘의 방향 정도로 바꿔주는 거야. 그게 바로
고정 도르래입니다. 고정 도르래는 방향만 바꿔주는 거고, 움직 도르래는 뭐야? 힘의 크기를 낮춰주는 역할을 해요. 대신에 이동거리라고 하는 우리가 힘을 쭉 잡아당겨야 하는, 길게 잡아당기는 그 힘이 더 힘에 작용되는 시간과 길이가 2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힘의 크기가 2분의 1이 되면 이동거리는 2배가 되기 때문에 전체 일회양에 같다는 전체 일의 양은 같다는 원리를 이용한 것이 바로 도르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영상을 한번 다시 보고 여러분 이해가 안 되면 다시 보고 다시 지금 정리된 이 부분을 살펴본다면 여러분들이 쉽게 이 내용을 다시 정리하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거중기에 들어간 도르의 원리에 대해서까지 정리를 했고 이 아래에 나와 있는 이 지금 2의 n승분의 w, 2n분의 w에 대한 내용은 선생님이 여러분들과 같이 좀 수학 공부를 해보고자 학습지에 담은 거긴 한데요. 기회가 된다면 현장 수업 때 선생님이 한번 좀 자세하게 다루고 그게 아니라면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봤던 내용 정도로만 이해를 하고 학습지 이 부분까지는 아직은 살펴보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얘들아. 여기까지 선생님이 어렵게 혹여 출제를 해도 여기까지는 생각을 안 할게. 어, 다음 단계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거중기가 첫 번째 수원화서에 쓰인 건설 장비였고, 자, 다음 두 번째는 무거운 물건을 높이 들어올리는 장치로서 얘는 뭐였습니까? 농로라고 하는 장비가 있습니다. 농로. 자, 농로는 무거운 물건을 높이 들어올려서 수원화성이 높이 벽돌을 지어야 될 때 여러 사람이 한 번에 여기서 힘을 같이 이용을 해가지고 그 돌멩이라든지 아니면 필요한 물건들을 높이 올려주는데 도움을 크게 주었습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 쓰인 건설 장비 유형거입니다. 유형거. 자, 유형거. 자, 이거는 말 그대로 얘들아 수레야, 수레. 근데 수레는 수레인데 어떤 것들이야? 소가 직접 끌게 도와줘가지고 이 수레의 판 자체가 굉장히 넓다 보니까 돌이나 나무같이 무거운 물건을 나르기 위해서 바퀴를 이용해서 수레 형태로 만들어. 우리나라의 수레를 유형거라고 이 당시에 명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소가 직접 끌고 판 자체가 넓은 것들을 우리는 유형거라고 불렀다. 이 용어상 수레와 같은 건데 유형거라고 그냥 용어를 불렀다는 것 정도까지만 알아두면 되고, 그래서 여기까지가 수원화성의 계획적인 축조 이야기로서 쓰인 건설 장비 세 가지에 대해서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지로 정리했습니다. 그럼 교과서 여러분들 지금까지 230페이지부터 234페이지까지 그 내용을 학습지 총 4쪽에 4쪽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살펴봤는데요. 자, 여기까지가 학습지 내용에 대한 정리였고,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건설 기술의 발달이라고 배웠던, 가장 최근에 배웠었던 그 내용들에 대해서 교과서를 통해서 정리를 하고, 뭐, 로마네스크 양식, 고딕 양식, 그 나왔던 고대 기술에서 동굴에서 지냈던, 그리고 건물들에는 어떤 것들이 표현이 되고 있고, 요즘 나오고 있는 스마트 시티나 스마트 건물들, 지능화된 건물들의 내용을 교과서를 통해서 정리하고 이 내용도 똑같이 지금처럼 학습지로 여러분들과 함께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긴 강의 동안 여러분들 너무 고생 많았고요.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쌤이 늘 하는 얘기지만 지금 이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이 시점에 어, 최근이지, 최근. 오늘은 아니고, 최근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가 확진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유명하고 그렇게 많이 조심하는 대통령도 이렇게 확진이 되니까 여러분들 질병은 그런 대중이 없는 것 같아요. 질병은 누가 뭐 하고 돈이 많다고 안 걸리고 돈이 없다고 걸리고 무슨 내가 건강하다고 안 걸리고 안 건강하다고 걸리고 사실 이런 건 없는 것 같아. 질병은 내가 조심하는 만큼 막아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걸리고 나서의 치료보다 예방이 더 좋다는 것 여러분들 알아두시고 코로나19에 여러분들 예방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금처럼 건강관리 잘하는 두정중학교 학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온라인 강의 또는 현장 강의를 통해서 또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지 말고 고생 많았습니다. 얘들아, 안녕.